내가 아직 어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남의 말에 곧잘 화를 내던 시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 후로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 충고를 되새기곤 했다. 아버지께서는 남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없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그 충고 속에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충고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판단을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곤 했다. 그 습성으로 나에게는 이상한 기질이 가끔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성가시게 치근덕거리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눈치채고 가까이 오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대학에서 나는 억울하게도 책략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친 사람들의 은밀한 비애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확실한 근거로 은밀한 이야기가 드러나려 할 때면 나는 잠을 자는 척하거나 무엇에 몰두하는 척하거나 또는 저기에 찬 경박한 짓을 하곤 했다. 사실 젊은이들의 은밀한 이야기는 적어도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투도 대개 남의 말을 표절하게 마련이며 피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의견 표명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 상대에게 무한한 희망을 줄 때도 있는 법이다. 나는 아직도 나의 아버지께서 점잖게 말씀하셨고, 나 역시 점잖게 되풀이한 예의범절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저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염려하곤 한다. 이처럼 나의 너그러움을 한껏 과시하고 난 후에야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은 단단한 바위 위에 또는 질퍽한 늪에 그 근거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한계만 넘기게 되면 그 행위가 어떤 곳을 기반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차림을 하고 일종의 도덕적인 자세를 영원히 취해 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다시 말해 무슨 특권이라도 지닌 듯이 사람의 마음속을 힐끔힐끔 들여다보며 야단스럽게 나서는 일에 진저리가 났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인 개츠비만은 앞에서 말한 나의 반발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 개츠비는 바로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개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멋진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개츠비에게는 1만 마일 밖에 지진을 측정해내는 어떤 복잡한 기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 현란한 개성과 희망찬 앞날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 감수성은 저 창의적인 기질 아래서 위험을 떨치는 허약한 감수성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요. 내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낭만적 감수성이었다.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가 사람들의 대단치 않은 슬픔이나 숨막힐 정도로 우쭐거리는 모습에 잠시나마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개츠비를 통해 그의 꿈이었던 자리에 더러운 먼지를 떠돌게 한 것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 중서부의 도시에서 3대에 걸쳐 꽤 이름이 알려진 유지로 부유하게 살아왔다. 캐러웨이가는 뛰어난 가문이며 우리는 부클류 공작의 자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가게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1851년에 이곳으로 이주했고 남북전쟁 때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전장에 내보냈으며 철물 도매상을 시작하셨던 나의 증조부시다. 지금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계신다. 나는 증조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몹시 닮았다고 한다. 그것은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어지간히 비정해 보이는 그분의 초상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1915년에 예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학교를 졸업하신 지 25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얼마 후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튜턴 쪽의 때늦은 이동 작업에 참가했다. 그때 나는 미국인의 유럽 역습을 마음껏 즐겼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한동안 들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 이제는 세계의 활기찬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 같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정도는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척 어른들은 마치 나를 위해 무슨 대학 진학의 예비 고등학교를 골라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논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엄숙하고 망설이는 표정으로 아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1년간 내게 생활비를 대주기로 하셨다.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끌다 1922년 봄이 되어서야 나는 아주 살 생각으로 동부로 옮겨왔다. 동부로 온 뒤 부딪힌 첫 번째 문제는 시내에 방을 구하는 일이었다. 따뜻한 계절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푸른 나무가 있는 시골에서 막 떠나온 터라 사무실의 한 젊은 동료가 기차 통근거리인 마을에 새 집을 얻어 같이 생활하자고 말해왔을 때 멋진 생각이라 여겨졌다. 그는 곧 그런 집을 구하는데 성공했다. 비바람에 낡아빠진 월세 80달러짜리 싸구려 방갈로 집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사로부터 워싱턴으로의 정금 명령을 받게 되자 그곳에 나 혼자 가게 되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달아나기 전까지 적어도 2, 3일간은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낡은 차 한 대와
핀란드 여자도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침대를 정돈하고 아침밥을 지어주었는데 요리용 전기난로 위에 몸을 구부리고는 혼잣말로 알 수 없는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무척 외로웠는데 다음날 아침 길에서 나보다 늦게 이사 온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 세웠다. 이 웨스트에그 마을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그는 힘없이 물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내 갈 길을 갔는데 그때부터 난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안내자요, 개척자요.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이웃 간에 보일 수 있는 관심을 나타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햇빛과 고속 촬영 영화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쑥쑥 크는 나뭇잎들을 보고 인생은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우선 할 일은 독서와 더불어 신선한 호흡을 하게 해주는 맑은 공기에서 건강을 얻어내는 일이었다. 나는 은행 경영과 신용, 그리고 투자 신탁에 관한 책을 10여 권 샀는데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금방 찍어낸 새 돈처럼 붉은 빛과 황금빛을 띤 채 내 서가에 꽂혀 미다스와 모건과 미시너스만이 알고 있는 거대한 비밀들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이 외에 몇 권의 책을 더 읽고 싶었다. 나는 대학 시절 문학에 제법 자신이 있었다. 1년간 예일 뉴스지에 아주 품위 있고 명확한 논설을 연재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난 지금의 내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찾아냄으로써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다시 박식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보려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결국 인생이란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낯선 동네에 집을 얻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천연의 진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지역이 두 군데 있었다. 시내에서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쌍의 거대한 달걀 모양의 지대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서로 윤곽이 똑같고 이름만 만이지 두 지대가 서로 나뉘어 있었다. 서반구에서 가장 발달한 염수채로 롱아일랜드 해협이라 불리는 뒤쪽에 물에 젖은 넓은 땅 안으로 솟아나온 그 두 지대는 완전한 달걀 모양은 아니고 콜럼버스의 달걀같이 서로 접촉된 완전한 면 끝부분이 약간씩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아주 닮았기에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조차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날개가 없는 인간을 더욱 재미있게 하는 것은 그 두 지대가 모양과 크기를 빼고는 모든 점에서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는데 해협에서 50야드밖에 안 떨어진 곳에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나의 집은 한 철에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빌려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두 채의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내가 새든 집의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굉장한 위압감을 주는 저택이었다. 노르망디에 어떤 시청사를 본떠 만든 것이었는데 한쪽에는 잎이 적게 난 담쟁이 동굴을 헤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솟은 탑과 대리석 풀장 그리고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그 집은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나는 개츠비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저택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가 새든 집은 주위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다지 거슬리지 않았다. 아무튼 이러한 주위 환경 덕분에 나는 바다도 바라보고 이웃집 잔디밭도 내다보면서 백만장자들의 이웃이라는 위안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월 80달러로 말이다. 이름뿐인 만 건너편에는 바닷가를 따라 호화로운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내가 톰 부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러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 바로 다음 날 저녁,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의 육촌 동생이었고 톰은 대학에서 알았다. 전쟁이 끝난 직후 나는 시카고에 사는 그들 부부와 이틀 동안 함께 지냈었다. 톰은 여러 운동을 했는데 특히 예일 대학의 축구 선수로는 보기 드문 강력한 스크럼 선수 가운데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를 국가대표 선수감이라고 칭찬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정상의 위치에 올라 있었기에 그 후로는 모든 일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류의 인물이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 대학을 다닐 때도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생활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시카고를 떠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동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는 레이크 퍼리트로부터 폴로 경기용만한 떼를 끌고 왔다. 내 또래의 남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정도로 돈이 많다니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냈다. 돌아와서는 폴로 경기를 하며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데이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톰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극성스러울 정도로까지 극적이고 놓쳐서는 안 될 축구 경기를 언제까지라도 찾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저런 일로 뜻하지 않게 나는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 안면만 있는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자동차를 몰고 갔다. 그들의 집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어졌으며 빨간색과 흰색으로 배색된 조지 왕조 시대의 식민지풍 저택으로 만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잔디가 해안에서부터 집의 현관문까지 4분의 1마일이나 깔려 있었는데 도중에 해시계와 벽돌을 깔아놓은 보도
그리고 붉게 타는 듯한 정원을 지나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집까지 이어져서는 한쪽으로 마치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양 선명한 빛깔의 덩굴 숲으로까지 이어졌다. 저택의 정면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한 줄로 가지런히 달린 프랑스식 창문들은 따뜻한 바람을 맞으려는 듯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 차림의 톰 부캐넌이 두 다리를 벌린 채 꼿꼿한 자세로 정면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번의 예일 대학 시절과 비교할 때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지금의 그는 건장한 체격에 밀집빛의 머리카락을 지닌 30대 사나이로 국에 담은 입이 오만한 느낌을 주었다. 거만스러운 두 눈은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었으며 싸울 상대를 만나기라도 한 듯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었다. 여자 옷처럼 화려한 승마복도 그의 육체에 엄청난 힘을 감추지는 못했다. 꽉 끼이는 것처럼 보이는 번쩍이는 장화의 맨 위쪽 끈은 팽팽하게 죄어져 있었다. 얇은 상의 밑으로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굵직한 지렛대 구실을 할 정도로 힘있는 몸이었다. 거칠고 센 듯한 고음의 목소리는 성깔 있어 보이는 그의 인상을 한층 더 강렬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한 사람을 대할 때조차 고압적이고 경멸감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뉴헤이번에서는 그의 이런 뻔뻔스러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이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이 결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고 남자답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톰 부캐넌과 나는 4학년 때 같은 사교 클럽에 들어 있었다. 결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내게 항상 친절했다. 특유의 거칠고 시비조인 불만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내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때? 멋있지? 그는 어수선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한 팔로 나를 돌려 세우고는 널쩍하고 편편한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가리켰다. 그의 손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반 에이커나 되는 이탈리아식 정원과 향기 짙은 장미밭, 그리고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의 물결을 헤치고 달리는 돼지코처럼 뱃머리가 튀어나온 모터보트 한 척이 보였다. 이곳은 석유업자인 드메인 소유주였지. 그는 공손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나를 또다시 빙 돌려 세우면서 말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장이 높은 현관 마루를 지나 밝은 장밋빛으로 물든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양 끝이 프랑스식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질 듯 약하게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창문들은 약간씩 열려 있었으며 연노란색으로 반짝였다.
창문 아래로는 집 안쪽으로 침입한 듯한 싱그러움을 안겨주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서 커튼의 한쪽 끝은 집 안으로, 다른 한쪽 끝은 집 밖으로 마치 하얀 깃발처럼 너울거리다. 분말 설탕을 입힌 결혼 케이크처럼 생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가 포도주빛 양탄자 위로 흘러내려 물결치듯 나부끼며 양탄자 위에 그림자를 던지곤 했다. 바다에 파도가 일듯 잔물결이 일었다. 방 안에 정지해 있는 것이라곤 굉장히 크고 길다란 의자뿐이었는데 그 의자에는 젊은 여자 2명이 마치 강철줄로 매달아 놓은 기구에 앉아 있는 듯이 앉아 있었다. 2사람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은 마치 집 주변을 잠시 날아다니다 바람에 밀려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가볍게 나부끼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톰 부캐넌이 뒤뜰 쪽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바람이 멎어 조용해지고 커튼과 2 여자도 방바닥 쪽으로 가볍게 기구처럼 내려앉았다. 2 여자 중 나이가 좀 어린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긴 의자의 한쪽 끝에 몸을 쭉 펴고 앉아서는 석고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턱을 조금 쳐들고 있었는데 마치 그 위에다 뭔가를 얹어놓고 그것이 떨어지면 큰일 날까 걱정되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나를 곁눈질해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놀랐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그녀의 심리적 균형을 깬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중얼거릴 뻔했다. 다른 여자인 데이지는 일어서려고 했다. 아니, 경계하는 표정으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을 뿐이다. 그러고는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얼떨결에 나 역시 따라 웃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몸이 굳어버릴 지경이에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재치 있는 말이라도 한 듯이 깔깔거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내 손을 잡고 얼굴을 잡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턱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여자의 성은 베이커라고 나직이 속삭여 주었다. 어쨌든 베이커 양의 입술이 움직였고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그녀가 다시 아까처럼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녀가 턱의 균형을 잡아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던 물건이 약간 뒤뚱거려 그녀를 얼마쯤 놀라게 했다. 다시 그 어떤 사과의 말이 내 입술에 감돌았다. 누군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항상 감동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내가 다시 데이지 쪽을 보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자극적인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다시는 연주될 수 없는 악곡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속에 있는 빛나는 것들, 즉 빛나는 눈과 빛나는 열정적인 입술 등에서 슬픈 듯 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좀 흥분되어 있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여간해서 그것을 잊을 수 없게 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려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소리였는데 들어보세요 하고 소곤거릴 때는 그녀가 지금까지 즐겁고 흥미있는 일로 시간을 보냈고 다음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흥분하여 들떠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오는 길에 시카고에 들렀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곳에 사는 친척 10여 명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알려주었다. 그분들이 저를 잊지 않았나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